내 애비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여고생을 희롱하고 비웃던 조폭들, 그녀의 아버지가 특전사별 3개 달고 나타나자 조폭들이 개박살나고 그대로 무릎 꿇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녁 8시를 넘긴 수원시 팔달구의 한적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마저 건물 그림자에 가려 희미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은 낮의 활기를 잃고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후드득 차가운 빗방울이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태권도 도복 위에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쳐 입은 여고생, 강하늘은 가방을 고쳐 메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인 사범님의 특별지도로 훈련이 늦게 끝난 탓이었다. 하늘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하늘아, 무술은 상대를 해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연마하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쓰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현재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이끄는 삼성 장군 강민준 중장의 딸인 그녀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은 삶의 지표와도 같았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 듣기 거북한 남자들의 희죽거림과 겁에 질린 여자의 흐느낌이 섞여 하늘의 귓가에 날아들었다. 하늘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 낡은 노래방 간판 아래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한 여자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여자는 누가 봐도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다. 아, 아가씨. 오빠들이랑 얘기 좀 하자는데 왜 이렇게 튕겨? 외로워서 그러잖아. 몸매 좋은데? 오빠가 오늘 술 한 잔 거하게 쏠게. 같이 가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억지로 감싸 안으려 했고 다른 남자는 여자의 앞을 가로막고 퇴로를 차단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의 완력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싫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발. 여자의 애원이 빗속에 처량하게 흩어졌다. 그 순간 하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힘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젖은 아스팔트 위를 밟는 그녀의 운동화 소리에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교복 치마에 바람막이 점퍼. 영락없는 평범한 여고생의 모습에 남자들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뭐야, 이 꼬맹이는? 구경났냐? 야, 학생. 못 볼 거 봤다. 얼른 가던 길 가라. 오빠들 바쁘다. 하늘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겁에 질린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보내주시죠. 그 말에 남자들이 박장대소했다. 미쳤나봐, 얘가.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냐? 쌍꺼풀은 예쁘게 졌네. 너도 오빠들이랑 같이 놀래? 한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에게 손을 뻗어왔다. 하늘의 턱을 만지려는 듯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휙. 하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남자의 손목이 하늘의 손에 잡혔다. 악력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남자는 손목이 강철 집게에 물린 듯한 극심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악! 뭐야 이거! 하늘은 잡은 손목을 그대로 비틀며 남자의 팔을 꺾었다. 우드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남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에이, 이 미친년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여대생이 울먹이며 하늘에게 소리쳤다. 학생, 그냥 가요. 위험해요. 하지만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방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듯 목을 가볍게 풀었다. 그 여유로운 태도는 남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전현이랑 같이 묻어주마. 남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다른 한 명은 발길질을 날렸다. 하늘은 상체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날아드는 발차기를 다리로 받아냈다. 그리고 그 힘을 역이용해 상대를 되돌려 차버렸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남은 한 명은 하늘의 실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허리춤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접이식 칼이었다. 죽어.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빗속에서 섬광을 일으켰다. 여대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하늘은 침착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칼을 든 남자의 팔 안쪽 사각지대였다. 하늘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남자의 손목을 꺾었다. 쨍그랑. 남자가 손에서 칼을 놓쳤다. 이어지는 하늘의 공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손날로 남자의 목 옆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건장한 남자 셋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하늘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하늘의 물음에 여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고마워요, 학생. 정말 고마워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빨리 여길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하늘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들쳐맸다. 여자는 다급하게 하늘의 팔을 붙잡았다. 학생, 이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하늘은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것은 어색했고 무엇보다 저들이 보복을 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그녀의 차가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등 뒤로 쓰러진 남자들의 저주 섞인 신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힘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켰다는 사실에 미묘한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의 집 식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어젯밤의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했다. 하늘아, 어제 많이 늦었더구나. 훈련이 힘들었니?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 강민준 중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평소 집에서는 군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상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게 빛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하늘의 얼굴에 스친 미세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네, 아빠. 조금요. 하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어젯밤 칼을 든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스쳤던 팔뚝이 욱신거렸다. 교복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희미한 멍 자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구나.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아버지의 말에 하늘은 결국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결국 하늘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여대생을 구한 일, 남자 셋과 싸운 일, 그리고 칼을 든 남자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팔 좀 보자. 이야기가 끝나자 민준이 말했다. 하늘이 마지못해 블라우스 소매를 걷자 시퍼렇게 멍이 든 팔뚝이 드러났다. 민준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구급 상자를 가져와 딸의 팔에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더없이 섬세했다. 잘했다, 딸. 예상치 못한 칭찬에 하늘의 눈이 동그래졌다. 혼날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약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은 것, 아주 잘한 일이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주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하늘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단다. 어젯밤 그자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분명히 보복하려 들 거다. 오늘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아빠에게 연락해야 한다. 알겠니? 네, 아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하늘은 아버지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원의 한 허름한 빌딩 지하 사무실. 전날 밤 하늘에게 당했던 남자들이 두목인 황동철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와 욕설로 자욱했다. 황동철은 흑사파라는 이름으로 수원의 유흥가와 불법 도박장을 관리하는 악질 조폭이었다. 그래서 고작 계집애 하나한테 너희 셋이 다 깨졌다는 거냐? 황동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회칼이 놓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년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디서 뭘 배운 년인지. 닥쳐, 이 새끼야. 황동철이 잿더리를 집어 던지자 부하의 이마에 맞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부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수원 바닥에서 우리 흑사파를 개무시한 년은 그냥 둘 수 없지. 당장 그년 신상부터 캐내. 어느 학교 다니는 년인지 부모는 뭐하는 인간들인지 싹 다 알아봐. 그리고 조용히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내 앞으로 끌고 와. 아주 곱게. 황동철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의 명령에 행동대장인 백상기가 허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뼈와 살을 분리해서 대령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에 평온했던 일상에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등하교 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얼굴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끈질긴 시선에 하늘은 신경이 곤두섰다.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학교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어젯밤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학생부장이 하늘을 불렀다. 강하늘 학생. 어젯밤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내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한다고 해도 학생 신분으로 폭력에 휘말리는 건 옳지 않아.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도록 해. 그리고 괜히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당분간은 혼자 다니는 게 좋겠다. 학교는 하늘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문제아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늘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교실로 돌아온 하늘을 향한 친구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다. 조폭과 시비가 붙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그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국가안보가 아닌 하나뿐인 딸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는 믿을 만한 부사관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수원 남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흑사파라는 조직에 대해 알아봐.
어떤 놈들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난 조용하게. 내가 시킨 일이라는 건 절대 알려져선 안 된다. 수화기 너머로 충성. 하는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히 누구의 딸을 건드리는 것인가. 이제는 아버지가 나설 때였다. 학교의 냉대와 친구들의 외면 속에서 하늘이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며칠 후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하교 시간 교문을 나서는 하늘의 앞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며칠 전 하늘에게 당했던 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벌한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행동대장 백상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학생, 우리 좀 볼까? 백상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변의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하늘은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비켜주세요. 싫다고? 하하. 그건 내 사정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학생을 아주 애타게 찾으시거든.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게 될 테니까. 백상기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늘은 가방끈을 고쳐쥐었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학교 앞이고 주위에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모두 보고 있었다. 여기서 싸우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망설이는 사이 한 놈이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거나. 하늘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악착같이 달라붙었다. 다른 놈들까지 가세해 하늘을 억지로 차에 태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내 딸한테서 손 떼지.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돌아갔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평범한 아웃도어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오늘따라 딸을 데리러 가고 싶은 불길한 예감에 직접 학교를 찾은 길이었다. 백상기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딸, 아저씨가 얘 아빠야? 잘 됐네. 마침 부모님도 뵙고 싶었는데.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말이야. 아저씨, 딸내미가 우리 식구들 여럿을 병신으로 만들어놨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민주는 백상기의 말을 무시하고 하늘에게 말했다. 하늘아, 이리 오너라. 아빠. 하늘이 민준에게 달려가려 하자 조폭들이 길을 막아섰다. 어딜 가려고? 한 놈이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민준을 향해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민준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놈의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이어서 달려드는 다른 놈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흘려내며 다른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만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의 살상기술 그 자체였다. 백상기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평범한 중년 아저씨가 아니었다. 저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전문가였다. 이 새끼가. 당황한 백상기가 직접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민주는 그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몸을 틀며 백상기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업어치듯 넘겨버렸다. 백상기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주는 넘어진 백상기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나타나면 내 놈들 조직 전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건 경고가 아니야. 약속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오직 냉혹한 살기만이 가득했다. 백상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 눈빛. 과거 자신이 군 생활을 할 때 아주 잠깐 마주쳤던 인간병기라 불리던 특수부대 교관의 눈빛과 같았다. 민준이 힘을 풀자 백상기와 부하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차를 타고 도망쳤다. 민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하늘에게 다가갔다. 괜찮으냐? 네. 아빠는요? 나야 괜찮지. 민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감히 조직 폭력배 따위가 자신의 딸을, 그것도 학교 앞에서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날 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실. 강민준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사무실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직통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경찰청장이었다. 청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협조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수원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흑사파라는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를 건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역 삼성 장군,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의 딸을 건드렸다는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경기 남부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방식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감히 벌레 같은 놈들이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뿐이었다. 그의 지시 하나면 국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힘이 움직일 수 있었다. 흑사파의 운명은 바로 이 순간 결정되었다. 백상기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사무실에 기어 들어왔을 때 황동철은 최고급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 고등학생 계집애 하나에게 조직원들이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고 치솟았던 분노를 술로 억누르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행동대장의 처참한 몰골은 그 분노를 다시금 들끓게 하기에 충분했다. 백상기는 물론이고 함께 갔던 조직원들 모두가 어딘가 부러지고 터진 채로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다. 에이, 이 개새끼들아. 이게 무슨 꼴이야. 황동철이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 계집의 압이라는 놈이. 백상기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조금 전 학교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겨우 설명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황동철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다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혹으로 물들어갔다. 아웃도어 점퍼 입은 평범한 아저씨였다고. 그런데 우리 애들 대여섯을 맨손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박살냈다고.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형님. 제가 싸워본 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먹이나 발길질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망가뜨리는 법을 아는 놈입니다.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그건 사람 죽여본 놈의 눈입니다. 백상기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강민준의 얼음장 같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다. 내 놈들 조직 전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릴 거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을 고지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황동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잔인하고 무식했지만 밑바닥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은 만큼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긁지 말아야 할 것을, 아니 존재 자체를 몰랐던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었다. 젠장. 대체 어떤 놈이기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인력 총동원해서 그 계집애하고 앱이라는 놈 뒷조사해.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 친척 관계까지 샅샅이 다 캐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오란 말이야. 동시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원남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박 형사였다. 흑사파가 매달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관리해온 조직의 든든한 방패막이 중 하나였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박 형사, 급하게 알아볼 사람이 있다. 인상차게 불러줄 테니 지금 당장 경찰 전산망 돌려서 신원 좀 확인해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키는 180은 넘어 보이고 아주 다부진 체격의 남자다. 강하늘이라는 여고생의 애비다. 예, 형님. 바로 조회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동철은 초조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대한민국에서 경찰 전산망으로 찾아내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내 놈이 전직 국정원 요원이든 청와대 경호원이든 정체를 알아내기만 하면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 족쳐주마.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지하 벙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군사 조직의 심장부였다.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브리핑룸, 거대한 전술 지도와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찬 공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령관 강민준 중장이 전투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령부의 핵심 참모들, 작전처장 이현석 대령과 정보처장 김승호 소령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상황은 들었을 거다. 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령관의 가족이 적대 세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 이는 우리 특수전 사령부 전체의 안위와 명예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적의 실체와 규모, 연결망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뿌리 뽑아야 한다. 그의 말에 이현석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희 707 대원들이라면 단 반나절 만에 그놈들 아지트를 급습하여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당장이라도 출동할 듯 이글거렸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 대령,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군이 민간인 사찰이나 사적 보복에 동원된다는 오해를 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민주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흑사파 조직 분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김소령. 지금부터 흑사파를 타겟으로 한 정보 분석 작전에 돌입한다. 공개된 정보, 인적 네트워크, 금융거래 내역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해부하도록. 목표는 3가지다. 첫째, 조직의 지휘부와 핵심 조직원들의 신상 및 동선 파악. 둘째, 불법 도박장, 대부업 등 자금원의 위치와 규모 특정.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관계, 유착관계, 특히 경찰 내부의 비호 세력을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김승호 소령의 대답에 힘이 넘쳤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군사정보는 물론 사이버전, 인간정보까지 모든 분야에 통달한 전문가였다. 일개 조폭 조직의 정보를 캐내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저들의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증거물을 만들어 제공한다. 우리는 칼이 아니라 칼을 든 외과 의사의 손이 되어야 한다. 암세포만 정확히 도려내는 손말이다. 민준의 지시는 명료했다. 그는 분노에 휩쓸려 이를 그르치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백전노장의 지략과 냉철함이 번뜩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하늘과 마주 앉았다. 하늘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다. 민준은 낮 동안 있었던 학교 앞에서의 사건과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모든 것을 들은 하늘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아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넌 사건의 시작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다. 최초 사건 당시 그놈들의 인상착에 그들이 했던 말, 주변 상황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해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민주는 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놈들이 분명히 다시 널 주시할 거다. 그걸 역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아빠가 너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마. 미행을 식별하는 법, 감시를 따돌리는 법,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너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술들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전수하는 생존의 기술이었다. 군인이 아닌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싸움의 최전선의 선, 또 한 명의 전사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황동철의 대포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박 형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형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황동철이 고함을 질렀다. 수화기 너머로 박 형사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리는 단어들을 내뱉었다. 그 남자, 조회해봤는데 이름이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그게 누군데?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침묵 끝에 절망적인 한 문장이 황동철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육군 중장, 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입니다. 딸깍. 황동철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도 가장 무섭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간 병기들을 지휘하는 괴물.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한 것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 그 자체였던 것이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특수전사령관이라는 6글자는 황동철의 머릿속을 하얗게 불태우고 그의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강철 올가미가 되었다. 그는 사무실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사령관이라고. 시발, 이게 말이 돼? 그는 조직원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어떤 미친 새끼가 사령관 딸을 건드리라고 했어. 어떤 새끼야? 조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 떨기만 했다. 그들에게 사령관이라는 단어는 영화나 뉴스에서나 들어봤을 뿐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존재였다. 이제 그들은 그 존재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패닉에 빠진 황동철의 머릿속에 몇 가지 선택지가 스쳤다.
첫째, 도망.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전사의 정보망이 자신을 가만 놔둘까? 공항이든 항구든 그들의 손바닥 아닐 것이다. 둘째, 정면 대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먼지가 태풍에 덤비는 격이었다. 셋째, 무릎 꿇고 비는 것. 하지만 이미 딸을 2번이나 위협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황동철은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증거. 증거를 없애면 돼. 우리 짓이라는 증거만 없으면 사령관 하랩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야. 그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여대생 이서아를 떠올렸다. 그녀의 입만 막으면 최소한 최초의 폭행 사건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백상기. 예, 형님. 내가 직접 가. 그 대학생 계집애 찾아내서 다시는 입 못 열게 만들어. 돈으로 구슬리든 협박을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각서 받아내. 폭행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각서.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자 포식자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였다. 바로 그 시각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장 직속으로 흑사파 전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에이스로 불리는 강력계 팀장 김재혁 경감이 팀을 이끌게 되었다. 김재혁은 부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한 베테랑 형사였다. 팀장님,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고 등급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최우선으로 지원받게 될 겁니다. 부팀장의 보고에 김재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일개 조폭 소탕 작전에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내려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팀이 꾸려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보안 메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이게 뭐지?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암호를 해독하고 파일을 열어본 김재혁과 팀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파일 안에는 흑사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조직의 계보도 핵심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와 사진, 비밀 아지트와 불법 도박장의 정확한 위성사진, 좌표,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수십 개의 대포 통장 계좌번호와 페이퍼 컴퍼니 목록, 심지어 황동철이 매달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바쳤는지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 스캔 파일까지. 세상에.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다. 내부자 수준이 아닙니다, 팀장님. 이 정도의 정보 분석 능력은 국가정보원이나 군정보기관 수준입니다. 김재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익명의 제보자. 하지만 그 제보자는 흑사파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즉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그리고 전 팀원은 출동 준비. 오늘 밤 수원 땅의 쓰레기들을 대청소한다. 김재혁의 명령과 동시에 군사작전처럼 정교한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전사령부 지하 벙커 김승호 소령의 팀은 흑사파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황동철이 백상기에게 이서아를 협박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용을 잡아냈다. 사령관님, 타겟 이동 확인했습니다. 행동대장 백상기 현재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이동 중입니다. 피해 여대생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은 강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늘아, 가자.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늘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다. 어디를요, 아빠? 사람을 구하러 가야지. 그리고 덫에 걸린 쥐가 발악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수원대학교 후문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서아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에 숨을 멈췄다. 며칠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다. 행동대장 백상기였다. 아가씨,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좋은 말로 할 때. 백상기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그는 서아의 팔을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다. 서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 손 놓으시죠. 익숙하지만 백상기에게는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민준과 강하늘 부녀가 서 있었다. 백상기는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하며 서아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강민준은 대답 대신 골목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다. 진짜는 김승호 소령의 팀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초소형 무인 드론이 상공에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백상기. 자네는 지금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방금 자네의 목소리와 행동 전부 뚜렷하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민준의 말에 백상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린 순간 골목의 양쪽 입구는 이미 건장한 형사들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김재혁 경감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흑사파 행동대장 백상기 씨, 당신을 보복범죄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에 가서 듣도록 하죠. 꼼짝없이 포위된 백상기의 손에 은팔찌가 채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언니. 저 사람 다시는 언니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싸움 잘하는 여고생이 아니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약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쓸 줄 아는 진정한 강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올가미는 성공적으로 조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맹수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행동대장 백상기의 체포는 거대한 댐에 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가 황동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범죄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김재혁의 특별수사팀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죽지세의 공세를 펼쳤다. 새벽녘 수십 개의 팀으로 나뉜 경찰 병력이 수원 시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흑사파의 불법 도박장과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굳게 닫힌 철문들은 공성 장비에 의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던 조직원들은 경찰 특공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진압되었다. 현장에서는 수억 원의 불법 자금과 대포 통장, 도박 장비 그리고 황동철의 범죄를 입증할 회계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페이퍼 컴퍼니 대표들과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 그리고 조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박 형사까지 줄줄이 체포되었다. 십수년간 수원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 조직 흑사파는 단 하룻밤 만에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자신의 아지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황동철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조직원은 10여 명 남짓. 모두 갈 곳 없는 낙오자들이었다. 시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황동철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장 어리석고 발칙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 계집애만 잡으면 돼.
그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사령관이란 놈이랑 단판을 짓는 거야. 딸을 살리고 싶으면 나를 헬기에 태워서 외국으로 보내라고.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전부 차에 타. 강하늘, 그 계집의 학교로 간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거대한 손바닥 안에서 예측되고 있었다. 특전사령부 지하 벙커 김승호 소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사령관님, 최종 타겟, 황동철이 잔존 세력을 이끌고 목표 지점 강하늘 학생의 학교로 이동 개시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각 15분 후. 강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는 연출가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김재혁 경감에게 연락해. 사냥감이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경찰 특 공대 KMPUSWAT를 교문 주변에 매복시키고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전하도록. 알겠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복 상의를 걸쳤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아, 아빠다. 오늘 학교는 가지 말거라. 내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오늘 등교하지 말라고 전해주렴. 학교에 작은 해충 박멸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수학이 넘어 하늘은 아버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군말 없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랐다. 강하늘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문 앞. 황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탄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하지만 학교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학생들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황동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학교 주변 건물 옥상과 골목 곳곳에 숨어있던 검은 제복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섬광처럼 그들을 향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발포한다. 전원 손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황동철과 조직원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황동철은 품 안에서 몰래 숨겨온 권총을 꺼내 들고 발악했다. 강하늘 데리고 나와. 안 그러면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당장 저 사령관 새끼 불러오란 말이야. 특공대장과 김재혁 경감이 인질극이라도 벌어질까 긴장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던 그때였다. 기이그. 포위망 뒤쪽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모든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길을 열었다.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내렸다. 육군 중장 강민준. 이번에는 평범한 아웃도어 점퍼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각 잡힌 정복이 완벽하게 입혀져 있었고 어깨에 3개의 은빛 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수라장 같던 현장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경찰들은 저도 모르게 부동자세를 취했고 특공대원들마저 경의를 담아 그를 바라보았다. 범죄자들을 압도하던 살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게를 실어 황동철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장송곡처럼 울렸다. 그는 확성기도 없이 그러나 현장의 모든 사람의 귓가에 똑똑히 박히는 지휘관의 목소리로 말했다. 폭도 황동철.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고 무거웠다. 내 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갈취했으며 법질서를 유린했다. 그리고 감히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의 딸을 위협했다.
민준이 황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 앞에서 황동철은 자신이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가족에 대한 공격을 넘어 군복을 입은 우리 군 전체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다. 내 놈과 내 놈의 조직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도 관용도 없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그것이 벌레만도 못한 내 놈의 목숨을 이 자리에서 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사령관의 포효. 그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다.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물리력의 총체를 대변하는 거스를 수 없는 의지의 선포였다. 황동철의 손에서 권총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의를 상실한 것은 물론 영혼까지 파괴된 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던 강민주는 아무런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맹수의 숨통을 끊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검은 세단에 올랐고 차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딸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비로소 무표정한 사령관의 얼굴을 지우고 딸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집에 가자, 딸. 이제 다 끝났다. 그날 수원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거대한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황동철의 처참한 항복은 사냥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심판의 서막에 불과했다. 수원 남부경찰서 지하 취조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재혁 경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맹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원의 밤을 호령하던 암흑가의 제왕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의 늪에 빠진 한 명의 범죄자만이 앉아 있었다. 황동철 씨 상황 파악은 끝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재혁은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산더미처럼 쏟아냈다. 그것은 강민준의 정보팀이 보내온 선물의 일부였다. 흑사파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날짜별, 유형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였다. 이건 당신네 조직이 지난 5년간 운영한 불법 도박장 수익 내역입니다. 탈세액만 추산해도 500억이 넘는군요. 이건 당신들이 갈취한 유흥업소와 상인들의 명단이고 이건 당신들 손에 망가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 어린 진술서입니다. 김재혁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황동철의 얼굴은 더욱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도 있었지만 이 완벽한 증거의 산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무언의 압박이자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대로 가면 당신은 아마 남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수많은 죄목들이 병합되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당신의 돈, 당신의 조직,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겠죠. 김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황동철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그 말에 황동철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당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진짜 원흉이 누군지 당신도 잘 알 텐데요. 당신을 방패막이 삼아 뒤에서 돈과 권력을 주무르던 그 검은 손 말입니다. 당신이 그 뿌리까지 전부 잘라내는데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일부라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복역하고 나왔을 때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김재혁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황동철은 이미 자신을 버린 윗선을 떠올렸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하며 모른 척할 것이 뻔했다. 배신감과 살고 싶다는 본능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 개새끼들 명단 전부 풀어버리겠습니다. 황동철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것은 수원 지역 사회를 지탱하던 거대한 부패의 기둥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진술과 그가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손꼽힐 만한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민준과 하늘의 집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부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스한 안정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아빠. 하늘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나쁜 놈들은 전부 잡혀갔고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제 넌 아무 걱정 없이 학교 생활에만 전념하면 된다. 민주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빠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죄책감 섞인 딸의 말에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늘아, 아빠를 보렴.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가진 태권도 실력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가진 이 군복의 무게도 마찬가지다. 그 힘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넌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지 않았고 그 작은 용기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던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다. 넌 아주 잘한 거야. 아빠는 내 딸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육체적인 강함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강인함과 올바른 신념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하늘은 용기를 내어 이서아에게 연락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난 서아는 이전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악몽을 함께 이겨낸 전우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황동철의 자백에서 시작된 거대한 태풍이 수원을 휩쓸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수원시 의회 소속 시의원 3명, 흑사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흑사파 비호 및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지역 건설업체 대표 흑사파와 결탁하여 관급 공사 입찰 비리 저지른 정황 포착. 체포되는 사람들의 명단은 끝이 없었다. 시의원, 경찰 간부, 세무공무원, 언론인, 기업가. 흑사파라는 거대한 문어의 다리는 사회 각계각층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사회 시스템의 민낯이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재혁의 특별수사팀은 밀려드는 사건 처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 무렵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황동철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비호해온 진짜 몸통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경기도 의회 소속의 다선 의원이자 차기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 차민식이었다. 차민식은 교묘한 법망과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검찰과 경찰 상층부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론되자 노골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재혁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사팀을 이끌고 부패한 생선의 잔가지들은 모두 쳐냈지만 정작 머리를 자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깊은 밤 고민 끝에 그는 보안 유심칩을 끼운 전화기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강민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경감.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재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강민준의 한마디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벽은.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도 없었다. 부수라고 있는 거다. 강민준의 그 한마디는 김재혁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상대해야 할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대한지를 실감하게 했다. 도의원 차민식. 그는 단순히 힘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지역 사회의 거미줄처럼 얽힌 인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한 인물이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했고 여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강민준은 처음부터 차민식의 존재를 예측하고 있었다. 흑사파 같은 조직이 십수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경찰 비호 세력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들을 비호하고 때로는 이용하는 더 큰 정치적 권력이 존재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특전사령부 지하 벙커의 정보 분석실은 다시 한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김승호 소령과 그의 팀은 새로운 목표 차민식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정보전에 돌입했다. 이번 상대는 길거리 조폭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모든 금융 거래는 합법적인 회계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의 통화 내역은 수많은 차명폰과 보안 메신저 뒤에 숨어 있었다. 사령관님, 목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으며 모든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김승호 소령의 보고에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뱀은 자신의 본거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하지만 뱀이 지나간 길에는 반드시 희미한 흔적이 남는 법이다. 돈의 흐름이 아니라 그의 욕망의 흐름을 쫓아라. 그가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에 관여했는지 그의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재구성해. 민준의 지시에 따라 정보팀은 전략을 수정했다. 그들은 차민식의 공식적인 활동 기록, 언론 인터뷰, 지역구 개발 계획, 그리고 그가 발의했던 법안들까지 모조리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의 행적들을 연결하자 마침내 희미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관여한 모든 개발 사업에는 특정 건설사가 참여했고 그가 발의한 규제 완화 법안의 혜택은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자금 일부는 최종적으로 카리브해의 한 작은 섬나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목에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한 차민식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의 방식은 황동철처럼 무식한 폭력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여론전과 정치 공세였다. 그가 관리해온 언론사들을 통해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무리한 경찰 수사, 지역 경제 위축시키나? 흑사파 소탕 작전, 과잉 수사 논란, 표적 수사 의혹 제기, 경찰 확실한 증거 없이 유력 정치인 흠집 내기. 배후는 누구인가? 기사들은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김재혁의 특별수사팀을 영웅에서 독선에 빠진 폭주 기관차로 둔갑시켰다. 시민들의 여론은 분열되기 시작했고
경찰 상층부는 정치적 부담감에 수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차민식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재혁은 사면 초가에 몰렸다. 그가 가진 증거들은 차민식을 옥죄기에는 아직 부족했고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차민식이 원하는 대로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아하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민준은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의 손에는 김승호 소령의 팀이 밤을 새워 완성한 검은색 표지의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조직을 감찰하고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헌법기관 감사원이었다. 강민준은 감사원장과의 비공식적인 독대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국가안보회의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였다.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감사원장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사령관님. 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의 말에 민주는 조용히 들고 온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원장님, 이것은 한 부패한 정치인의 비리 보고서가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안보와 행정 시스템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악성 종양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차민식이라는 자가 지난 10년간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지역 관료와 언론을 매수하고 공공사업을 사유화하여 어떻게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감사원장은 말없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표지를 넘기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차민식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 뇌물이 오고 간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와 내통한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정보들이 완벽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정보였다. 한참 동안 보고서를 읽던 감사원장은 마침내 책을 덮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이 선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저희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과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가를 대신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사령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암세포는 제가 직접 도려내겠습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감사원이 경기도청에 대한 특별직무감찰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차민식의 도의회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회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지역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그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그것은 부패한 거물 정치인의 종말을 알리는 요란한 조종이었다. 대검찰청과 감사원의 합동 공세는 한편의 잘 짜인 군사작전과도 같았다. 차민식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는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과 뇌물 리스트가 발견되었고 해외 계좌의 자금 흐름 또한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차민식의 추악한 민낯을 대서특필했다.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인 줄 알았던 그의 실체가 사실은 지역사회를 좀먹던 거대한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를 비호하던 동료 정치인들은 서둘러 거리를 두었고 그의 편에 섰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결국 차민식은 구속되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황동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 역시 전원 중형을 선고받으며 흑사파라는 이름은 수원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수원시를 오랫동안 짓눌렀던 거대한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재혁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경으로 특별 승진했다. 그는 승진 임명식 다음 날 고급 과일과 한과가 담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누군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곳은 강민준의 사령관실이 아니었다. 그는 이천의 특전사령부 위병소에 상자를 맡기며 받는 사람 이름 없이 그저 정의를 위하여라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웅에 대한 한 명의 경찰관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경의와 감사 표시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배달된 상자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과일 몇 개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 연병장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대원들이 가상의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검은 베레모의 용사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다시금 날카로운 사령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원에서의 일은 이제 그에게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임무는 눈에 보이는 부패가 아닌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런 영광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뿐이었다. 강하늘의 학교 생활도 평온을 되찾았다.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불미스러운 소문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불의에 맞서 친구를 구한 용감한 학생이라는 새로운 평판이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망과 존경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다시 태권도 도복을 입고 도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도장에서 그녀를 맞이한 사범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늘아, 태권도의 최고 경지는 태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얻은 힘과 정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힘을 제어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에서 나온다. 너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아주 훌륭한 무도인으로 성장했구나. 사범님의 칭찬에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어느덧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범한 저녁이 찾아왔다. 강민준과 하늘은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차민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들에게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민준이 문득 딸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골목길에서 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내가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질문에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맑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 힘을 사용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게 아빠가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딸의 대답에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둠을 이겨내고 한 뼘 더 성장한 딸의 모습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신뢰와 유대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수원의 밤은 깊어가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였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격동의 파도는 잔잔한 물결이 되고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아물어갔다. 강민준과 강하늘 부녀가 수원시를 뒤덮었던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낸 지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4번을 갈아입었고 그 사이 도시는 놀라운 속도로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이제 총경 계급장을 단 김재혁이었다. 그는 승진 후 본청으로 발령받았지만 주말이면 종종 사복 차림으로 수원을 찾곤 했다. 그에게 수원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자신의 경찰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명예로운 전투를 치렀던 전장이자 보이지 않는 영웅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웠던 약속의 땅이었다. 그날도 김재혁은 흑사파의 본거지였던 유흥가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붙고 취객들의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던 거리는 이제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어두운 조명은 밝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되었고 낡은 술집들 사이로 아기자기한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 젊은 연인들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무엇보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늘과 불안함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김재혁의 발걸음은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낡은 노래방 앞 좁은 골목길에서 멈췄다. 한때 쓰레기와 오물이 나뒹굴던 음습한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쉼터로 변해 있었다. 낡은 회색 벽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벽화가 가득했고 그 중앙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작은 영웅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구를 바라보는 김재혁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는 특정 번호로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사령관님께서 지켜내신 평화입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는 답장이 오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령관은 결코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재혁은 보내야만 했다. 그것은 진정한 영웅을 향한 한 경찰관의 변치 않는 존경과 충심의 표시였다. 같은 시각 강하늘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법학개론과 경찰행정학 관련 서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1년 전의 사건은 한 소녀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단순히 태권도를 잘하는 체육 특기생이었던 그녀의 꿈은 이제 법과 원칙으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 혹은 경찰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물론 그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교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존재했다. 얼마 전 하늘의 반에서는 한 학생이 무리에게 따돌림과 언어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의 하늘이었다면 주먹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주먹 대신 대화를 택했고 힘 대신 지혜를 사용했다. 하늘은 먼저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그의 편이 되어 주었고, 가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득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학생부에 이 사실을 공론화하여 학교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에는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이 조직되었다.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력한 연대의 힘과 시스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흑사파를 상대했던 방식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화하고 있었다. 수능을 마친 어느 날 하늘은 오랜만에 태권도 사범님을 찾아갔다. 사범님은 국내 최고의 체육대학에서 보내온 태권도 특기생 입학 추천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하늘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다. 하늘아, 내 실력이라면 국가대표도 문제없다. 이 길로 나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니? 하늘은 잠시 추천서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공손하게 사양했다. 사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이 생겼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법으로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사범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너는 무술의 경지를 넘어 정의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구나. 좋다. 무도인의 최종 목표는 결국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 지금의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한편 강민준 중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날은 특수전학교에서 새로운 특전 부사관들이 탄생하는 임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검은 베레모 용사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엄이 넘쳤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아. 오늘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이겨내고 세계 최강 특전사의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총과 여러분이 연마한 기술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수호에서 나온다. 그의 시선이 갓 임관한 젊은 부사관 한 명 한 명의 눈을 꿰뚫었다. 우리의 주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내부의 부패와 불에 또한 우리가 목숨 걸고 맞서 싸워야 할 명백한 적이다. 여러분은 총칼을 든 군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약자의 방패가 되고 불의의 심장을 겨누는 검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국민이 여러분에게 이 군복을 입혀준 이유다. 그의 연설은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울림이 되어 젊은 군인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임관식이 끝난 후 한 명의 신임 하사가 그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민주는 젊은 군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말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닐세. 두려움보다 더 큰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일 뿐.
자네에게도 그런 가치가 생기는 날 자네는 그 누구보다 용감한 군인이 될 걸세.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주말, 민준과 하늘은 나란히 광교산에 올랐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등산로를 오르며 하늘은 아버지에게 경찰대학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딸의 선택을 응원했고 세상 그 누구보다 딸을 믿었다. 산 정상에 오른 부녀의 눈앞으로 하얀 눈을 머리에 인 수원시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지상에 또 다른 은하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보아라 하늘아. 민준이 도시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고 행복이다. 때로는 거대한 어둠이 저 빛을 무력하게 삼키려 들겠지만 기억하거라. 불의에 눈 감지 않는 용기를 가진 단 한 사람, 어둠 속에서도 기꺼이 촛불을 들고자 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너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다. 아버지의 말에 하늘은 대답 대신 저 멀리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결연한 의지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눈 덮인 산 정상에 나란히 선 아버지와 딸. 한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사령관으로,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정의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예비 경찰관으로. 세대는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품고 두 명의 수호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겨울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용기 있는 자들의 숭고한 메아리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